교과서 154페이지 정약용의 탐액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액행은 보리타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탐액이 그 보리타작이라는 뜻이고,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의 갈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시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글로 해석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자는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이 조선 후기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막걸리라고 하는 것도 어떤 농민들이 마시는 그런 서민적인 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막걸리 색깔 생각하면서 젖빛처럼 뿌옇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시각적인 심상, 그리고 직유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 세 이랬습니다. 이 일하는 농민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큰 사발에다가 이 보리밥을 이렇게 듬뿍 담아서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보리밥의 높이가 한자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한 30cm가 넘는데 30cm의 밥을 고봉밥을 쌓아놨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이거는 좀 과장법이다. 이렇게 시각적 심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밥 먹자 도리끼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밥 먹었으니까 이제 힘을 쓰는 거죠. 자, 도리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나다를 떠는 도구다, 농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자,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굉장히 시각적 심상으로 햇빛 아래에서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자,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일을 할 때 좀 뭔가 고된 노동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노동요가 되겠죠. 자, 발맞추어 두드리니. 자, 도리깨질 할 때 노동요를 부르면서 박자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흥겨운 모습입니다.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자, 다 같이 힘차게 단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볼이 나달이 가득하다. 이것은 바로 노동의 결실이 되겠습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자, 점점 흥이 고조되면서 뭔가 이렇게 신나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진다. 우리 청각적 심상이죠.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는 보리티끌. 자, 너무 힘차게 일하다 보니까 이 보리티끌이 지붕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끊어서, 자, 정약용이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자, 농부들의 사실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에서, 자, 선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경.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자, 화자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즐거움이 느껴진다.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자, 우리가 보면 마음이 몸에 노예된 사람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 성적에 집착한다든지 시험 불안에 시달린다든지 그런 것은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너무나 이렇게 뭐 일에 집착하거나 일 중독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민들의 모습은 이 정신과 육체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낙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낙원. 어떤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건강한 삶을 의미하겠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말은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벼슬길에서 헤매다가 뭔가 상처를 받고 지쳐 돌아와서 깨달아서 이렇게 쓴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벼슬길 세모해주면 되겠고, 이건 세속적인 욕망을 뜻하는 그런 단어다. 헤메리오 서리법이니까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다. 의문형이지만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자신의 깨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정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는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삶의 깨달음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화자의 정서는 농민의 건강한 삶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자, 벼슬에 얽매였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법을 보면 농민의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농민의 일상적인 소재 여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옹해야, 보리나달, 보리티끌 이런 단어들은 농민들의 일상적인 소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노동 현장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각적 심상이라든지 청각적 심상 또는 역동적 심상 여러 가지 심상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구시의 중농주의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토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학문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55쪽을 보면 자, 작품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탐액은 보리타작을 뜻합니다. 자,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한시의 형식을 우리가 행이라고 하니까 탐액 행할 때의 그 행 뜻을 받으면 되겠죠. 자,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실한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약용이라는 작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죠?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서학을 접했다는 이유로 우리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서 오랫동안 고향인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당하였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경세, 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의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저수를 남겨서 조선 후기의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자, 기승전결 이렇게 행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 그 다음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역동적인 모습,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는 노동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벼슬의 몸담은 지난 삶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시어는 6가지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농민의 정서와 화자 생각이 잘 드러난 시행을 찾아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자. 자, 시행을 보면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라고 지금 화자가 추측한 농민의 정서,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에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발견하고 농민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은 마지막 부분 되겠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라고 한 부분에서, 자, 우리 농민들의 생동감 있는 삶의 모습을 관찰한 다음에 벼슬에 몸담았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교과서 190쪽에 나와 있는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하는 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90쪽 청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육사는 윤동주와 더불어서 194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자기 성찰적이고 내면 세계를 노래하는 윤동주의 시집풍과는 좀 다르게 이육사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인한 그런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청포도는 뭐 남성적인 그런 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광복을 기다리면서 쓴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육사는 이제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광복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광복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이 시에다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제목은 청포도가 되겠고, 자, 감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는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을 상징하는 청포도를 통해서 조국의 광복과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자신의 고향을 어떤 청포도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포도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어떤 싱그러운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자, 7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어떤 고향 마을에 어떤 맑고 풍요롭고 싱그러운 그런 이미지를 청포도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포도는 당연히 어떤 청색의 그런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청포도의 내용을 조금 보면 맑고 산뜻한 청색의 이미지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과 세계를 상징한다. 우리 상징적인 뜻을 받으면 되겠죠. 과거에 평화로웠던 삶, 화자가 꿈꾸는 소망과 동경 등이 청포도로 열린다는 표현으로 볼 때 그리움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청포도는 그냥 단순한 청포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육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나타낸 그런 시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 전설. 자, 과거의 어떤 평화로웠던 그런 삶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죠. 지금은 일제강점기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 주저리 의태어 맞습니까? 자, 이 주저리 열린 것은 바로 청포도가 되겠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소망 또는 동경, 이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다. 근데 청포도 우리 생긴 걸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알이 맺혀 있는데, 자, 그런 청포도 알들이 모두 어떤 하늘이 꿈꾸면서 알알이 들어와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알알이 이것도 우리 청포도를 떠올린다면은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청포도를 생각하면서 고향에 대한 추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설과 하늘이 청포도로 열매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설이 열렸다라 그랬고 하늘이 알알이 들어와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고향의 모습을 청포도로 나타내고 있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하늘이나 푸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푸른색, 청색의 이미지, 그리고 그 밑에 흰 돛단배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명한 어떤 색채 대비,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라고 있습니다. 자, 저항시인 이육사가 원하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 자, 손님의 뜻 보면은 화자가 간절하고 경건한 자세로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평화롭고 이상적인 삶을 실현시켜줄 존재입니다. 이 시가 지어진 시대적 상황과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의 삶을 고려할 때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자,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청포를 해석하면 푸른색의 두루마리 또는 도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청색을 입었으니까 여기서 청포도라는 색깔과 굉장히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청포를 입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청포는 어떤 희망 또는 상서로움, 굉장히 어떤 거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과 4연에서는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자,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자,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에 빠지고 싶은 그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시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 호칭처럼 이렇게 아이야 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식탁에 은쟁반, 굉장히 깨끗하고 하얀 이미지인데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정성 가득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하얀 모시수건. 자, 여름에 시원한 모시수건을 준비해 둔 것이죠. 하얀,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색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예언하고 준비해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님이 의미하는 어떤 그 우리 조국의 광복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기다림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자유시, 서정시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감각적인 표현이 뛰어나서 선명한 한 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조국의 광복과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담은 시다. 시의 특징과 표현을 보면 상징적 소재,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화자는 나가 되겠고, 지금 나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적 상황은 7월의 고장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서 태도는 희망적이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희망을 가지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이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시에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광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광복. 이렇게 한번 청포도라는 시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교과서 266페이지 이근삼의 원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망각한 현대인의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낸 희곡이다. 우리 희곡은 또 처음이다, 그죠? 희곡. 현대극의 실험적인 기법의 양상과 특징을 이해하면서 읽는다.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현대인의 부조리한 삶의 특성에 주목하며 읽는다. 등장인물 보면 교수, 처, 장남, 장녀, 감독관, 천사,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자, 해설에서 장녀의 옷차림, 외모 설명하고 있고, 장녀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교수고 아버지의 저서 12권이 있지만 그 책은 모두 번역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명성과 돈벌이 때문에 자신과 남동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장남이 나옵니다. 전 이 집 장남입니다.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린 장남의 대사를 통해서 장남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남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까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가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완전히 반어법 되겠습니다. 자,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립니다. 자, 철문, 우리 상상해보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열기 힘든 그런 문이겠죠. 이것은 삶의 압박감을 상징한다. 자, 교수가 등장합니다.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직한 투성이다. 자, 우리 원고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양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양복이 원고지 모양이다. 자, 이 교수는 규격화된 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고, 직업이 원고지에 글을 쓰는 직업이라는 걸, 교수님인데 글 쓰는 직업, 번역하는 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에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이 끝없는 쇠사슬, 이것은 바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구속, 굴레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연극과는 다르게 이 이근삼의 원고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한다든지 좀 그 사실주의 연극과는 다른 굉장히 좀 반대되는 그런 연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사실주의 연극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쇠사슬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자,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자, 굉장히 모습이 현실에 찌든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합니다. 하고 토하는 큰 아픔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자 여기서도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반어법으로 보면 되겠죠? 자,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 같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자, 뭐 때문에 건강을 염려할까요? 자,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 샅샅이 텁니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텁니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합니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 이런 처의 행동을 볼 때 남편보다는 돈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았죠?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자, 조명을 통해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깜빡 잠이 들었군. 자, 어서 옷 갈아입으세요. 천은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쇠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에 막대기에 감겨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준다. 자, 철쇠를 풀어주는가 했더니 다시 더 굵은 줄을 메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의 억압을 상징한다. 가정 생활이 지금 편치 않아요. 옷을 갈아입으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난 잘 모르겠어. 김씨 만나봤어요? 아니 원체 바빠서. 그렇지만 김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요? 내일 만나. 내일 누구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이씨 만났다니까. 이씨는 또 누구요? 당신이 만나라는 그 출판사 주인 말이야. 그 주인이 왜 이씨예요? 김씨지. 그래 김씨랬어. 이름도 못 외우고 어떻게 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부부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때? 박씨면 또 어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애들 보고 음악이나 한 곡 틀라고 하시오.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얘들아 장남 처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호령이나 하듯이 왜 그래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자, 안 되겠죠? 왜 그래요?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위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 피곤하시단다. 알겠어요.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건 상관없다. 판에 고장이 났는데 똑같은 곡이 되풀이 된다. 자, 똑같은 곡이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생활이 반복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천은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막는다. 참다 못해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신용을 한다. 음악이 멎으면 옆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하고 있는 장녀가 보인다.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뭐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냔 말이요. 당신이 음악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그 곡 이름이 뭐지? 찬란한 인생이라나요?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 된단 말이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반어법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 연극에 나오는 사람들은 찬란한 인생이 아니죠. 자, 여기서 반어법,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 찬란한 인생이라는 이 곡은 실제로는 시끄러운 소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있는 신문지를 집어본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이야.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찝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 무너졌군. 찝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부분 보면은 자,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책이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나왔다. 그 현대사회의 냉혹함이나 개성이 없는 몰 개성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